이번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16세기 호남 유학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유학은 몇 가지 특징을 들 수 있지만 절이사상이랄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또 호남 유학만의 큰 특징이 문학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6세기는 호남에 가장 많은 인물이 배출된 때입니다. 호남 지역에는 사화를 거치는 동안 많은 사림들이 기항하거나 이거에 와서 인적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호남 지역에 누정 원리무 축조가 활발히 진행된 때입니다. 훈구파와의 알력에 의해서 정치권에서 밀려난 사림들이 전원으로 돌아가 그들의 터전을 형성해 가는데 그 중심에 누정 원림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은둔 소요만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지키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담론이 형성되고 시단이 이루어져 소통의 공간, 문학의 공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호남 가단이 이때 형성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송순, 김인우, 이멍영, 정철, 고경명 등을 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송순이나 정철은 국문학사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우리 국문시가를 완성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송순의 면왕가라든지 면왕정가, 그다음에 정철의 성산별곡, 그다음 무슨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장진부산이 이런 것들이 한글 가사나 시조 등을 제작하면서 바로 한글의 우수성을 굉장히 많이 퍼뜨렸던 사람들이죠. 제가 이 사람들이 호남 가당 형사로 든 몇 사람들은 왜 이렇게 들었냐면 지금 현재 호남에 남아있는 누정 원림에 이 사람들의 시가 현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남아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든 것입니다. 16세기 이 주요 누정가 작가를 뽑아봤습니다. 가장 일찍 지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소세원을 보면 양산보가 지은 것으로 여기에 교유 인물을 보면 김인우, 송순, 이수, 김원거, 김윤정, 김멍영, 이멍영, 기대승, 김성원, 고경명, 정철, 양정, 백광은, 박광전, 조원, 이우백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하당과 시경령은 바로 김성원이 지었다고 하는데 좀 이제 뒤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 옆에가 있기 때문에 먼저 들었습니다. 이멍영, 정철, 고경명, 백광훈, 양대박, 김성원과 그 시경정에는 송순, 이멍영, 정철, 양자정, 고경명, 김성원, 기대승, 이문, 김원거, 신흥씨 등의 사람들의 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조여심의 환학당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를 남겼습니다. 또 이 16세기 호남 인물,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인 송순이 지은 면왕정이 있는데 여기는 송순, 소세양, 고경명, 노진, 김인우, 이멍영, 양산보, 임재, 박순, 양대박, 윤두수, 이황 등의 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풍영정이 김원거의 풍영정이 있는데 여기는 다른 누정들과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송인수, 이황, 주세붕, 송흠, 김인우, 송순, 신잠, 이사필, 신광한, 정사룡, 오겸, 정응두, 민기, 정유길, 소세양, 이멍영, 기대승, 고경명, 박광옥, 유이춘, 신흥시, 박우, 남웅용 등의 시가 남아있습니다. 장성의 송음의 관수정에도 역시 쪽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송음, 송순, 김인우, 김한국, 오겸, 이멍영, 유사, 양팽손, 나세찬, 신광한, 박우, 정사룡, 안처순 등의 시문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양산보와 소세원의 모습을 볼 건데요. 소세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당대 유명한 사람들의 시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후대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서 잘 보존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 소세원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원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적 특색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서 서세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크기에서는 저희가 조금 딸립니다만 안에 있는 내용의 풍부함에서는 한국이 단연코 앞장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촌 김윤재와 또 서하당 김성원 활동을 볼 수 있는데요. 사촌 김윤재는 다음에 나오는 환벽당을 지은 사람인데 환벽당도 역시 지금은 정자 하나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역시 사적으로서 지정되게 됐죠. 그 다음 시경정이 남아있는데 서하당은 사라졌던 것을 얼마 전에 좀 이제 복원을 했던 것이고요. 정자가 지금까지도 잘 남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김윤재나 김성원은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김윤재는 김덕령의 정조부가 되겠죠. 정조부가 되고 그 다음에 서하당 김성원도 김윤재의 종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다 집안 사람들이고 김성원은 자기 부인은 이제 유사 설강 유사 호가정을 지은 유사의 사위이기도 한데 전해오기를 시경정을 지어서 이멍령에게 자기 장인 이멍령에게 주었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명령의 딸은 이제 정부인이 아니라 첩으로서 받은 거였죠. 그래서 이멍령을 이곳에 있게 함으로써 이 호남의 아주 문학이 엄청 많이 더 아주 크게 융성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순의 면왕정을 보게 되는데요. 송순은 송음에게서 배웠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둘째 박상에게서도 수학했다고 하며 박상 형인 박우에게 박상의 동생인 박우에게서도 수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송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오래 산 편이었죠. 그래서 남긴 문학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유 인물로서는 신광환, 성수침, 나세찬, 이황, 정만종, 송세형, 홍섬, 이멍령, 양산보 등이 있고 이 사람 문화 인사로서는 김인우, 이명수, 노진, 박순, 기대승, 고경명, 정철, 임재 등을 들고 있습니다. 국문학에서는 가장 위의 분으로 평가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주로 이렇게 누정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남은 누정이 발달하고 누정문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호남 유학의 특징이 하나가 바로 문학적인 특징을 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호남이 철학적인 면에서 약간 이제 후세대에 이게 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학적으로 너무 경도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비판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16세기 전반 이렇게 호남의 유학적인 특징까지 보았는데 이제 16세기 후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세기 후반이라 하면 되게 이제 1580년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동서로 분열과 함께 조금 있다가 그거의 결과물로 기축옥사가 크게 발생을 했고 또 얼마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남은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었죠.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호남은 앞에서도 살폈지만 굉장히 다양한 학파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인과 서인, 또 동인은 남인과 북인, 서인은 노론과 소론 이렇게 사색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게 사색이 다 존재한 것이 바로 이 호남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하는 것보다 다양화가 더 바람직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정당이 하나만 있을 경우는
독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정당이 함께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호남은 이렇게 좀 다양성이 굉장히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왜 호남이 영남에 비해서 더 좀 자율적인, 좀 자주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사상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호남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더 지금까지도 저희 호남 쪽은 굉장히 사상 같은 게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보죠. 민주화운동도 뭐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붕당과 함께 그 옥사가 발생하고 나서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것이 호남입니다. 자, 이제 붕당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왜 그랬을까를 보면은 먼저 척신들, 그러니까 훈구파와 그 척신들 해결에 있어서,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살인 정치가 시작되면서 척신 해결에 있어서 조금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세력을 이제 척신 해결에 있어서 구세력과 신세력 간의 알력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좀 온건하게 대하자는 있고 한쪽에서는 좀 강하게 이걸 대처하자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열이 생기게 됐는데요. 우리 호남 사람인 박순, 기대승, 정철이 이때 중재 역할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는 좀 걷잡을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통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을 하게 됐는데, 동인은 이황을 이제 또 이제 그 아주 제일 머리로 잡고 있죠. 그 이황과 그 제자 유성룡, 김성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인으로 나중에 이제 갈라지고, 서경덕 계열의 이제 호남 사람인 정계청이나 이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인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때 이제 기축옥사로 북인은 때 몰락을 해버리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동인 쪽에 조식이 있는데, 조식도 역시 북인 쪽입니다만, 역시 그 기축옥사 때에서 최은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당했죠. 그런데 이제 이 중에 곽재우랄지 이런 사람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크게 활약을 했죠. 호남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활약을 한 사람이 주로 이제, 왜냐하면 동인 계열은 거의 이제 아주 몰살을 당했으니까 이제 서인 쪽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서인 계열에서도 크게 이제 두 사람 쪽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나누는데, 이와 성훈 쪽으로 나누어 봅니다. 자, 이 쪽은 김장생, 로서 송시열 이렇게 계통으로 이렇게 보고, 성운 경우는 이제 안방준이나 김덕령 이런 사람들이 해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소론 쪽이고, 송시열 계통은 노론 쪽으로 이렇게 이제 좌정되는 것이죠. 기축옥사에 의한 이발 이길 형제와 정계청, 유몽정, 조대중, 백유왕 등의 희생으로 서경덕 계열은 중앙과 향촌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그 송순 계열은 이제 향촌에서 주도권은 잡았지만 이기 심성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 자신들의 사상을 철학적으로 심화시키는 데 소홀히 함으로써 주자성리학 이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 속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당시 사상계의 주된 흐름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거의 저희 말했지만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호남 지역이 아주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인물들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이제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붕당, 이제 호남이 이게 불행이기도 한데, 붕당의 밑모습을 제가 한 예시를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나주나 씨 집안을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요. 나진나 씨의 경우 나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마시 합격자를 낸 성씨입니다. 조선시대 사마안에 올라있는 669명의 명단 중에 나주나 씨가 63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 분당 이후 나일손의 큰아들 나창의 자손들은 서위편에 자정했고 둘째 아들 나질의 자손들은 동인편에 자정하여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족보를 약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나주와 화순 지역이 가장 큰 화가 당해지죠. 왜냐하면 동서가 함께 여기에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이게 기축옥사의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자, 임진왜란은 이제 아직 호남 지역과는 조금 우리가 있는 데서 있었기 때문에 둘째 박상을 이렇게 좀 태도로 했던 그 의리적 성분들, 그러니까 절의적 성격이 이제 임진왜란을 맞이해서 이 사람들의 그 성격이 이제 실천성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의병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호남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의병대를 결성한 것이죠. 그 곡성에서 지금 그 옥과에서 육팽로 장군이 가장 먼저 의병을 거의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육팽로나 양대박, 그러니까 곡성 남원 쪽으로 양대박이 해서 이제 고경명은 담양 중심으로 광주 담양으로 해서 의병을 모집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고경명에게 의병을 전부 의병대장을 삼아서 큰 부대를 이루어서 금산 쪽으로 나갔던 것이죠. 고경명은 이때 나이 60살이었어요. 그래서 일설에 하면 이 말에서 그냥 떨어졌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고경명이 힘이 넘쳐서 의병 대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정신이 이 호남 정신을 이 사람의 아주 움켜쥐고 나갔던 것이죠. 또 나주에서는 김천일 장군이 또 나왔고요. 이 밖에도 이제 고종, 최경애, 박광전 이런 사람들이 의병대장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또 고종이나 최경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복수병이라고도 하죠. 고경명이라든지 이런 첫 팀이 그냥 금산전투에서 모두 거의 이제 순절을 했던 것이인데 이제 그것을 보고 다시 이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의병을 다시 또 일으킨 것을 복수의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축옥사로 촉발된 제지 세력 간의 계속되는 대립, 또 임진왜란 때 인재의 손실로 인한 정치적 구심력의 상실과 황맥의 단절, 또 인조반정으로 인한 경기 충청지역 서인사림의 정치 주도권의 장악, 충청지역 서인사림에 의한 이학파의 적통계승 등도 호남사림이 중앙에서 주도권을 잃고 제지역 기반 위에서 독자적인 학파도 형성시키지 못하면서 경기 충청지역 이학파의 개별적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것은 이제 임진왜란 당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났는데 호남이 이때 정유재란 때 쑥대밭이 됐던 것이죠. 호남이 지역이 거의 그때 사라진 군 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군하고 이렇게 합쳐지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마을에 인적이,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연기가 나야 될 텐데 사람이 살면 밥을 해먹는 연기가 끊어지는 마을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호남 지역에 정유재란 때 사람만 없어진 게 아니고 문화재 같은 것도 이때 다 거의 소실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을 겪은 호남이 이제 17세기를 바로 맞이합니다. 17세기는 16세기와 이제 조금 다른 성향이 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제 호남에 워낙 인물들이 고갈되다 보니까 호남 지역의 유학이 제대로 학통을 이어가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렵에 사람들은 호남 지역 인물들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경기, 지금 바로 기호지방 주로 그쪽으로 가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호남 유학자 유학이라고 적었던 겁니다. 유학을 갔던 것이죠. 유학을 가서 유학을 공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크게 17세기에 호남 유학을 이렇게 보면 호남 유학이라고 탁 잡아서 말할 수 있는 특징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때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 자기 지역에서 그 활동들을 한 것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호남 유학자들 쪽으로 되게 이제 제가 몇 사람만 들었는데, 성운의 문화에서 김덕령이나 안방준이 수학했고, 김장생의 문화에 가서는 정옥명이나 기타 유평, 유집 이런 사람들, 고순우와 이런 사람을 들었는데, 김장생의 문화에서는 인물들이 제법 많이 적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묘호란 때 김장생이 호소사로 해서 김장생의 제자들은 그 정묘호란 때 거의 대부분 참여를 했고, 또 광주 사람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름들이 많이 올라올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가서 송시열 문화에서 이제 수학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있습니다. 송시열 문화생으로는 기정익, 박광우, 박광일, 박광은, 박중혜, 안녕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인물들 중에 이 순천박 씨들이 이때 송시열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역시 장성 행주기 씨인 기정익도 송시열의 문화에 가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들었습니다만은 정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정옥명 정도, 이 인물 중에는 그 정도 밖에, 이제 박광일 그 정도밖에 사람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 대표 인물을 먼저 이렇게 몇 사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는 이제 그 대표 인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꼽자보라면 거의 몇 명 꼽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중 그래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 보성의 안방준을 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호가 은봉으로 우산 선생이라고도 하는데 죽산한 씨입니다. 박광전의 문화에서 수학했고, 그 다음에 난계 박종정의 문화에서도 수학했습니다. 이 박광전은 이황의 계통이죠. 그래서 이 박광전은 바로 영남과 호남의 학문 교류의 가교적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또 박종정은 아주 효행으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준은 19살 때는 성운의 문화에서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이제 그 학문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근데 이때 17세기 사람들은 되게 이제 인조 반정과 함께 이괄의 난이 나고, 또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난 등 이게 그냥 아주 전쟁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개는 이 사람들이 다 되게 의병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대표인을 부르면 의병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아마 더 빠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방준의 경우도 정묘호란 때, 병자호란 때 몸소 의병에 참여해서 의병대장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이제 이렇게 많은 글을 남겼는데, 특히 이제 임진왜란 때랑 충절 있는 사람의 행적을 아주 기리기 위해서 저술활동에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가 절이 있는 사람을 또 높이 문장에서 아주 평가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또 반도 쪽에 있던 사람 중에 17세기 인물 중에
저 해남에 있는 윤선도를 들 수 있습니다. 윤선도는 이제 노구당이 더 잘 알려졌죠. 노구당의 윤선도를 특별히 들 수 있는데요. 윤선도는 아주 일생 동안 거의 유배를 가서 많이 유배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근데 국문학에서는 또 크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또 중앙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유배 생활을 먼저 보면 1616년에 이이첨을 배일 것을 상소하는 병진소를 올려서 함경도 경운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1628년에 이제 문과에 급제해서 복림대가 인평대문의 사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633년에 또 중광문과에 합격해가지고 예조정랑 사원부 집행 등을 지냈어요. 근데 이제 해남에서 지내던 중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이 사람이 이제 글에 나오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가동들을 100여 명을 이끌고 강화도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거기서 해남에서 출발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강화도에 미처 못 미쳐서 왕이 황복했고 적과 화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이렇게 다시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복일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이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이제 아마 이때 이제 서로 붕당이 한참 이렇게 상행하다 보니까 이제 윤선도가 왕에게 문안도 안 드리고 바로 이제 어디로 가버렸다 해가지고 이때 이제 왕에게 이제 기양을 보내라 해가지고 1638년에 경상도 영덕으로 기양을 갔다 또 이름이 풀려납니다. 그 다음 1658년에 이제 정계청의 정계청의 서원이 몇 번을 세워졌다, 하여튼, 다시 또 철폐됐다, 이것을 5번인가를 아마 하는데, 이때 그 불가함을 논한 국시소를 올렸습니다. 또 1660년에는, 이제 기념복제를 비판하는 논례소를 올려서 삼수에 유배되고, 또, 이제 광양으로 유배됐다. 1666년에야, 이제, 특명으로 방한되는데, 예설, 이때 아주 이론, 예설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송시열과 함께, 서로 반대편에서, 예속 논쟁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17세기 이제 강주 인물로서 제가 이제 강주 인물만 몇 사람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인물들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으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 왜냐면 그런 책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물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으로 유평을 줄 수 있는데 바로 서산유씨 송암 유평입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호과정 설강유사이고 외할아버지는 바로 규묘 임용수입니다. 김장생의 문화에서 수학했는데 이제 광해군 시대가 바로 되니까 과거에 대한 꿈을 접고 있다가 인조반정 후에 과거의 응시에서 늦게서야 이제 사마시에 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갑자기 이괄은환이 일어났을 때, 또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모두 의병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또 광주 인물로 기의헌을 들 수 있는데 바로 행주기씨로 기대승의 조카입니다. 자, 기의헌의 아버지는 기효분인데 역시 소고령동, 그러니까 소고령동이라고도 고령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광주 행주기씨의 집성촌인 신촌마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김장생의 부름을 받고 이제 부름이 아니라 김장생이 좀 이게 나와달라 해가지고 그게 호응해서 양양유사로서 군사를 모집하고 군량미를 조달했고 병자호란이 있을
일어났을 때도 또 광주 도유사로 돼가지고 의병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또 17세기 광주 인물 중에 이제 조금 시대가 떨어지는데 이제 박광우를 들었는데요. 10대 후반 사람으로서 이거는 이제 순천박 씨입니다. 그 안촌 쪽 안촌이라고 하는데 병자호란 때 그 일을 한 박창우 손자로 아버지는 박천용이고 어머니는 병자호란 때 창병에서 그 일을 한 남인영의 딸입니다. 광주 그 안청동 있는 데서 태어났으며 이때 일찍 부모를 여의고 조부모 밑에서 컸고 이제 나중에 송시열의 문화에 들어가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시 합격해서 성균관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그 오래 살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그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시열의 제자들 중에 뭐 이름난 제자긴 하지만 그렇게 활동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이 시기에 그 뭐 순천박 씨들이 그 문집을 많이 남겼는데 사람들 보면 이 사람뿐만 아니고 그 아들인 소은 박중에도 전염병에서 죽고 그 가족들이 이때 당시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7세기 기후변화도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 진곡 안청 일대에 이 순천박 씨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때 많이 나와서 송시열과 관계를 맺고 광주 학문을 빛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광주 인물 중에 양만용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평소는 이제 증손에 해당됩니다. 또 그 양흥정의 손자이고 또 임진왜란 때 의병장인 양산 측의 또 이제 아들인데 유복자였죠. 그 강항한테서 강항 아래에서 이제 수학하다가 박동열 문화에서 수학했고 한림에 제수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양한림이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뒤에 이제 그 영국 원종공신이 녹훈되기도 했는데 양만용은 그 이괄이 났을 때 의병 일으키고 정묘호란이 났을 때도 의병 일으켰고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인물들 중에는 대개 이게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의병을 세 타임 다 일으킨 사람이 상당히 이름이 몇 사람을 들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17세기 금은 유린들의 주요 활동을 보면, 이제 그 인물들이 이제 그 외지에 나가서 학통을 이어갖고 오죠. 근데 이 지역에 남았던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했을까? 이제 대개는 뭐 정계에 진출을 못하니까 대개는 이제 향촌 활동으로 이제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서원을 건립하거나 사회 활동을 받는 것이죠. 그 사회를 받기 위해서 이 유자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회나 서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통문도 돌려야 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의론을 집결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올려야 되니까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모여서 이 사람들이 유림들이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인데 몇 가지만 들어보면 월봉서원은 1578년에 건립됐는데 1654년에 사익을 이제 그 활동에 의해서 사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71년에 박산과 박순을 추배했던 것이고, 다음 피람서원은 1590년에 건립했는데 1662년에 사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86년은 양좌징을 추가 배양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주에 있던 경연서원은 1584년에 건립했는데 1609년에 사익을 받습니다. 그다음 포충사는 1601년에 건립했고 바로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영웅들이어서 1603년에 바로 사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봉산서원의 경우도 1590년에 건립했는데 그 백인결을 향사하기 위해서 건립한 1667년에 사익을 받았고
정열사, 역시 그 임진왜란 때 의병당이었던 사람들을 모시기 위한 것인데, 1606년에 건립했고, 1607년에 사익을 받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의암서원, 유이천에 1607년에 건립했고, 1669년에 사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서원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서원 중에, 지금까지 이제 서원 활동 중에 잘 남아있는 가까운 월봉선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마 뭐 이제, 하서 김윤을 모신 피람서원은, 우리 호남의 대표적인 서원인데,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만 간단히,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쉬었다가, 이제 18세기는 어떠했는가, 18세기 호남 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